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부동산 이야기 들으려고요. 또 최고의 전문가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지난번에 말씀 주시고 나서 총선 뒤에 어떻게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오늘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모셨고요. 근데 네. 그 전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듣다가 저희가 너무 궁금해졌는데 전문가분을 모시질 못해가지고 바로 또 여쭤보고 싶고 했는데 그것 좀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요. 예, 윤 대통령이 몇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네. 그 인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 이걸 좀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지난 정부가 좀 시장주의하고 벗어난 이야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징벌적인 과세를 좀 완화하는 게 우리 방침이라는 걸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끔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전문가로서 약간 논평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답변만 보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걸 알아야 정확하게 논평하고 판단을 할 텐데 그래서 좀 일단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워딩으로만 보고 저희가 일단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해석의 측면인데 첫 번째는 제가 해석하는데 어떤 거냐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일단 이게 하나가 해석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의 실패가 있었고 사실은 정부가 어떤 잘못된 정책이 있었는데 사실 큰 시장의 흐름이란 게 사실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되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이 상승했으니까 그런 어떤 시장의 분위기도 사실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있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좀 간과한 측면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책의 오류나 잘못도 있었지만 그 잘못과 함께 큰 시장의 흐름도 사실 있었다. 그거를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시장 원리를 무시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시장이라는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시장은 민간 주도의 시장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정부가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면 안 된다.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여기서 민간이라는 거는 어디하고 등치되냐면 기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의 즉 경제의 3주체는요. 가계, 기업, 정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이라고 정의한다면 시장에는 정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시장을요 기업한테만 맡겨두면요 난장판인 거예요. 기업이 국민을 위해서 아니면 서민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공급해 주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건설사 다녔지만 건설회사는 돈을 벌려고 주택 공급을 해요. 아파트를 짓고. 그래서 막 안에다가 막 럭셔리하게 인테리어 막 좋은 거 해주고 어떻게든지 돈 벌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탐욕적인 기업한테 시장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정부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체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시장이 민간이 한테 맡겨놓는 시장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원론적으로 틀리고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을 잘 이끌어가기에도 사실 한계가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좀 해석하기 힘들다. 아니 근데 요거 하나는 좀 확실한 거 아닌가요? 그 징벌적 과세 얘기하면서 이게 부동산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면은 이게 임차인한테 다 경제적 약자로 일단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임차인한테 전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종부세
이야기한 것 같아요. 종부세나 네. 보유세 이야기하시면서 네. 이거는 깎아줘야 오히려 공급이 더 많이 되고 임차인한테도 더 좋고 어려운 분들한테 더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반대로 질문해 보면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세금을 올리면 아니 세금을 낮춰주면 그러면 임차인들한테 전월세 싸게 주는 거 아니냐? 그럼 반대로요. 다시 할게요. 세금을 올리면 이걸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네.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세금을 낮춰주면 전월세 깎아줍니까? 안 깎아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도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세금 덜 난다고 해서 저 세금 덜 내니까 저기 임차인께서 저 보유세 덜 내게 됐습니다. 그동안 100만 원 월세 냈는데 이제는 한 90만만 내주세요. 이런 집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가끔은 있겠지만 아니요, 그건 없어요. 정말 제가 없어요. 단언하는데 없습니다. 단언하는데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전세 보증금이든 아니면 월세든 수요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게 조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오르고 조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내리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지난해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반토막 이상 덜 내거든요. 네. 근데 전세 가격이 지금요 30주 이상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왜 오릅니까? 아니 세금 보유세 깎아주면 다주택자들 전세 보증금도 내리고 월세도 깎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 말대로 하면? 그렇게 돼야 정부 말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전세 공급이 더 늘어서 전세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그게 그러잖아요. 아닌 거죠. 안 네.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마찬가지로 내가 시장 상황을 보고 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보유세를 많이 내도 시장에 매물이 넘쳐나고 그죠? 그다음에 전세가 잘 안 나가고 그럼 보증금이 낮아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조세 전가가 뭐 경제학적인 논리 뭐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안 맞다 현실에. 네. 네? 현실에 맞지 그래서 않다. 징벌적 과세 때문에 무슨 전세 가격이 오르고 이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왕 말씀 꺼내셨으니까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서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심심치 않게 대표님이 바로 지난번은 아니고 한 두어 달 전에 나오셔가지고 거래량이 느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 언론에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거래량 늘고 있는 상황인지 매물이 소화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거 네.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확실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3월 아파트 거래량이 한 3,500건 정도로 해서 지난달보다 한 1,000건 정도 증가했고요. 네네. 확실히 이제 증가하는 규모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수요가 많아지거나 네. 그렇죠. 살산이 많아지면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거니까. 또 하나 뭐냐면 공급이 많아지면 거래량이 증가하겠죠.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공급도 증가하면서 일부 수요가 거기에 붙으면서 나타나는 시장 변화예요. 그래서 어쨌든 의미 있는 시장 변화인데 제가 보는 건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볼 때 지금 거래량 증가가 추세적일 거냐를 질문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기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거지 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아, 왜 그렇죠? 두 가지 원인인데요. 지금 수요가 증가한 건 뭐냐면 어떤 수요냐면 실수요예요. 그러니까 실수요는 매년이라고 규정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매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요를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네, 네. 내가 쓰려고 하는 수요. 네. 근데 이게 나 집을 언제 사야지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특히 1분기에 내 집 마련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신생아 대출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시장에서 하던 뭐 공급 감소라든지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슈들도 네. 좀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집을 사야겠다라는 실수요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거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실수요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안 사요. 아, 네. 네.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리면서 사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해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호가를 올리고 가격을 올리면 다시 수요는 줄어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수요자의 반대말은 투자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겠네요. 투자자.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투자자라면 가격이 오를 때 올라타서 그냥 더 오를 거니까 그렇죠. 살 수도 있지만 그렇죠. 내가 들어가 살 집이라면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은 사기 어렵다. 맞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 일종의 그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사실 줄어드는 거죠. 집값이 오르면.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실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제가 예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4월은 지났지만 4, 5, 6, 7 이렇게는 거래량이 3월보다는 감소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그 강력한 시그널이죠. 뭐냐면 수요가 다시 줄고 있겠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근원적으로 부동산은 사용하면서 투자가 가능한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요도 있고 투자 수요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실수요가 움직인다. 근데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어요. 네네. 그 원인 파악은 사실은 저희가 명확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분들이 특히 3월에 좀 많이 샀다. 그러다 보니까 특징적인 현상이 평수가 적은 것들의 거래가 증가했어요. 쉽게 말해서 규모가 적은 것. 네네네. 규모가 적으면 아파트 가격의 절대 가격이 낮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수요가 감내할 수 있는 네, 금액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형 평형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된 게 그 네. 예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증거. 그게 그 신생아 대출 관련해서 움직인 건 아닌가요, 또? 일부 그런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또 뭐냐면 뭐 대출 규제도 좀 완화되면서 그리고 시장에서 분위기가 약간 바뀌면서 내 집은 하나 무주택자 분들이 네. 아니면 갈아타기 이런 수요들이 붙으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가격이 싼 아파트들이 낮은. 가격이 낮은 낮은. 네.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가 됐다. 네, 그게 네. 증거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네요. 그래서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다 지금. 네, 네, 네. 근데 그 실수요는 계속 살 수 없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네. 다시 줄 거다. 네. 이런 거죠. 가격이 지금 오름세인 건 맞나요? 그 뭐 한남동 나인원 한남 이런데 뭐 120억 원에 팔렸다 뭐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또 고가 아파트 더 오른다 이런 얘기도 또 하고도 있는데 그게 보세요. 그거는 300세대 정도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하긴 그렇죠. 뭐 120억짜리에 관심을 가질 분들은 뭐 많지는 않을 것 예, 같아요. 예. 그게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고 네. 그것 때문에 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 사실 이런 데 신경을 끊으셨으면 좋겠다. 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면 그런 게 시장에 미치지도 않고 시장이 아주 위축돼 있을 때도 그런 고가 아파트들은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네네. 크게 빠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고가 아파트가 막 경매로도 나옵니다. 네, 가격이 막 오를 때도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가 아파트에 그냥 흥미로 기사를 보시지. 나 그것 때문에 막 집값 오를 것 같아. 나 내 집 마련 막 해야지. 이런 거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사람들이 클릭 많이 하니까 또 그걸 제목으로 기사를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궁금하긴 해요. 또 연예인이 또 돈 벌었다고 하니까 네.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 충족이지. 네. 그게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소형 아파트, 네. 소형이면 18평형, 25평형 뭐 이런 정도 23평, 뭐 25평, 23평. 뭐 네. 26평. 그쪽에서는 거래량 늘면서 가격이 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아니요.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건 지금 가격이 오르는 시장이 아니고요. 가격이 안 빠지는 시장이에요. 네. 네. 이게 명확한 개념 규정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가격은 오른다는 건 뭐냐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네네네. 지금은 그냥 전월 가격, 전전월 가격하고 똑같이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종의 가격이 보합이고 네. 그렇죠? 안 오르고 안 빠지니까. 네. 가격이 보합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장에서는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뭐냐면 공급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수요가 증가할 때. 이런 시장에서 딱 이와 같은 시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최근에 보도들에서 서울의 이른바 노도강, 노원, 도봉, 뭐 강북 이쪽에는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데는 신고가, 단지별로 신고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있던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별로 오르는 데가 있죠. 네. 그래서 일반 아파트별로 뭐 전월 대비해서 5천만 원 올랐다. 네. 그리고 잘 그런 기사들 보시면 한 10개월 전에 거래된 것보다 올랐다. 뭐 이런 네. 기사들인데 네. 저희가 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네.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건 네,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 전체 차원에서는 가격이 오른다고 판단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빠지는 시장도 아닙니다. 3월 달, 4월 달만 보면.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전세도 여쭤봐야 되는데 저도 전세 살고 있는데 이제 만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전세값 엄청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음. 이거는 사실인가?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것도 일시적인가 아니면 계속 될 건가? 전세를 더 많이 지금 알아보고 다녀야 되는 시점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아니면 뭐 전세가 너무 오르면 또 요즘 많이들 하시는 반전세로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재정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올해 안에 이렇게 전세 만기가 돌아오고 그러면 그런 고민이 되던데 전세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일단 현재 상황을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세 가격이 월별로 오르는 건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 월별로 조금씩 오르니까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거죠. 2년 전에 내가 전세를 주고 집을 샀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4억 원의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예시를 들게요. 네. 그런데 이 전세 가격이 2달 전에요. 3억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으로 빠졌었어요. 네. 2달 전에. 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얼마가 빠진 건가요? 1억이 빠졌죠. 네네네. 1억이 빠졌죠. 근데 만기가 다가오면서 지금은 3억 3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월별로는 사실은 한 10%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7천만 원 빠진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바로 네. 이 지점이에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건데, 자, 이 전세 가격 오르는 걸 누구 입장에서 생각할 거냐. 지금 전세 가격이 막 고공행진한다고 하고 엄청 오른다고 하는데 그건 월별이거든요. 근데 2년 전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약간 교수님도 뭐냐면 지금 시장의 전세 가격이 내가 2년 전 계약한 금액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과연 오르고 있느냐. 근데 제가 볼 때 2년 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60% 이상은 오르지 않고 있어요. 아, 네. 아파트 뭐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 볼 때. 네, 서울 경기는 더 이 비중이 커요. 아, 그러니까 그렇고. 이런 상황을 과연 전세 가격 상승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 지점을 이제 하나 말씀드린 거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수요자가 있잖아요. 이 전세 시장, 임대차 시장에서는 실수요만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전세가를 비싸거나 싼다고 그래서 투자로 전세를 두 채 사고 이런 상황 그렇죠. 없습니다. 네네. 철저하게 실수요와 실공급만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시장이라든지 월세 시장은 예측하기가 쉬운데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는 매물이 줄어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전세를 구하러 가면요. 구할 집이 많이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전세가 매물이 없느냐? 왜 그렇지? 이사 가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오래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 신규로 집을 매입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구하는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네. 사실은 전체 시장으로 조금 더 보면은 어떤 거냐면 자 매물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수요도 늘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옮겨가야 이게 하나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산수인데요.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자, 매물이 줄었다는 건 뭐냐면, 공급이 일시적으로 감소해서 내가 전셋집을 찾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지만, 시장의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네요. 새로 구하는 수요도. 네네. 이게 점차적으로 반영되면 전 전세 가격도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이에요. 2020년도에 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네네네.
일종의 4년간 이제 거주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고. 그렇죠. 네. 그게 올해까지 그런 과도기예요. 한 번 사이클이 도는. 올해가 딱 4년. 그렇죠. 그래서 요 시기를 지나면 쉽게 말해서 수요도 줄어드는 시장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공급도 줄고 수요도. 그래서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 지금 전월세 거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결과로 어쨌든 올해 한 집에서 사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뭐냐면 매물도 줄지만 네.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신규 수요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신규 수요는 그러니까 신규 수요가 다른 데서 좀 유입되는 게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매물이 주는 효과가 지금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일어나는데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네. 그리고 시장에서 한번 사이클이 돌면 우리나라 전세 가격 그리고 임대차 시장이 전 굉장히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4년이 지나야 한 사이클이 돌고 시스템이 안정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딱 이제 고비거든요. 딱 올해네요. 이 시점이거든요. 일부 언론에서 기사를 보니까 또 이게 4년 차이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집주인들이 다 전세 가격을 올리자고 요구를 할 거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4년간 못 올렸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인데. 4년간 못 올려서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올렸어요. 네. 근데 그 가격보다 지금 60%는 시장 가격이 시장 낮다고요. 가격이 낮다. 그러네요. 네, 이해하셨죠? 그럼 그 기사는 틀린 기사네요. 그거는 월별로 보니까. 월별로만. 그리고 일부만 보고. 일부 단지에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전체 시장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건 제가 전수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이런 분들은 조용하죠. 네. 근데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올려준 사람은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사실 부각돼요. 그런 지금 시장의 분위기다. 그래서 어쨌든 전세 시장이나 한국의 임대차 시장에서 2024년도를 좀 넘어야 이 시장이 사이클이 좀 크게 도는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일시적 그 정책을 도입하고 이런 기간이 반드시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맞는 거죠. 이거를 충분히 검증해 보고 한 사이클이 도는 거를 느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전세 계약 곧 끝나는데 지금 이제 내 집 마련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월세로 들어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금매를 찾았든지 해서 매매 한번 생각해 볼 아마 뭐 경제적인 여력은 있으신가 보죠, 조금. 어쨌든 뭐 전세금을 월세로 돌린 다음에 보태서 매매 들어가는 거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인데 수도권이신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 아니 그런 전략을 갖고 계시고 그런 고민한다는 건 매우 좋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저는 시장이 매매 가격이 하락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회를 보신다는 거, 그런 기회를 기다려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좋아 보여요. 당연히 그러셔야 된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월세로 살아서 목돈을 마련한 다음에 기회를 보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전세를 들어간 다음에 전세 담보 대출을 받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유리한 거, 조건에 맞는 거를 고민하셔서 대신 그런 방향성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좀 조정받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이 하락하게 되면 내가 이 돈으로 그 집을 마련하면 되겠다. 근데 굳이 월세가 살지 않아도 그런 집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사하면 되잖아요. 전세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꼭 이거예요. 막 전세 만기 시점에 내 집 마련 꼭 해야지. 그런데 사실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2년까지 안 살면은 뭐 감옥에 보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사비도 물으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니까 뭐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집값에 비하면 그러니까요. 그런 거 신경 쓰는 지점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 좀 소탐 대신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나 전세가 올해 10월에 마감되니까 10월에 꼭 집 사야지. 근데 막 그때 막 집값이 막 폭등하고 이래요. 네. 그러면 사실 좀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뭐냐면 내가 올해 10월에 전세 만기인데 8월 시점에요. 8월 시점에 막 내가 원하던 집값이 왔어요. 네. 알아보고 있다가 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세가 우리 2개월 남았는데 어떡하지? 2개월 동안 그래도 살아야겠지? 그렇게 이건 아니라는 생각하시죠? 거죠. 네, 그건 아니다. 예, 유연하게. 네. 유연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분 아마 현실적인 고민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금이 지금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막 오르는 것 같잖아요. 전달에 비해서. 그러면 일단 월세로 들어가가지고 피신해서 전세금은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정기예금 하든지 굴리다가 그것도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하락하신다고 하니까 하락할 때 딱 사면 안 될까? 그것도 이런 좋은 생각인 것 방법입니다.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건 각자의 그 상황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는 대출 금리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이 목돈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목돈으로 내가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거 목돈 그냥 놀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사놔야지. 근데 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지키지도 못하고 네. 기회도 잃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행동을 하실 때는 뭐냐면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을 갖고 행동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계획을 갖고. 네. 그냥 막연하게 행동만 먼저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럼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예. 그 타이밍 그러면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매매에 내 집 마련 하려는 분들이 들어가야 수 있다고 생각되는 타이밍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한 번도 다르게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동안 제가 뭐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얘기하면서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뭐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 집 사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금리 올라도 집 사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전문가가. 아니, 조건을 하나씩 그렇죠. 동일해야 돼요. 당연하죠. 전 조건이 명확합니다. 언제냐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거래가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이때가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고요. 사실 그게 올해 말이 될지 내년 될지 그건 모르죠.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 때.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그런 시점에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쾌합니다. 좋은 설명 감사하다고 또 그분이 질문하신 분이 감사 메시지도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하고 오늘 부동산 네. 시장 전망 좀 해봤는데 너무 네. 명쾌하게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집값은 하락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거래량이 느는 시점을 추세적으로 느는 시점이 언젠지 계속 좀 주시하고 그렇죠. 있어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냥 제가 발 빼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저도 틀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3월에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4월, 5월, 6월이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제 예상이 틀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네네.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특히 4월, 5월, 6월 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제 예측은요. 거래량이 다시 크게 감소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전망이 틀리는 경우까지도 이렇게 예측을 해주시는. 이거는 뭐 제가 너무나 그 양다리 걸치고 발 빼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발 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조건이 있다는 거죠. 4월에 무조건 집 사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훨씬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지금 뭐 4월 지나간 다음에 뭐 할 말이 없게 되셨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이광수 대표님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